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동물의 그 설계적 증거를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동물이 참 신비롭게 설계됐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신비하다는 단어의 뜻을 아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떨 때 사람이 신비하다는 그런 감탄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자를 봤더니까 신자가 뭡니까? 신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입니다. 비자는요? 비밀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을 봤을 때 신비하게 느낄 때는 언제나 하면 그것을 설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설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 마음에 참 신비하구나 하는 그와 같은 감탄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단어를 보니까 참 맞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시간 이제 꿀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꿀벌하면 작은 존재죠. 아주 미물인데 꿀벌들이 집을 지을 때 몇각형으로 집을 짓습니까? 정육각형을 선택해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꿀벌들은 항상 정육각형의 형태를 띤 집을 짓습니다. 왜 꿀벌이 정육각형으로 집을 지을까요? 혹시 꿀벌이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어디에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몸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몸 속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꿀벌의 배를 보게 되면 배 쪽에 틈새가 있어요. 틈새. 그 틈새에서 나오는 하얀 물질 같은 게 보입니까? 이거를 밀랍이라고 합니다. 밀랍. 그래서 이 밀랍을 이제 그 꿀벌의 부리에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 침과 같은 효소를 갖고서 이 밀랍을 녹여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럼 꿀벌의 크기도 작죠.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밀랍의 양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이 벌집을 짓는 재료가 굉장히 희소한 재료, 아주 소량을 갖고서 지어야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정육각형으로 지었을 때 이점이 있죠. 여기에 벽 하나가 보입니까? 이 한 벽으로 두 집이 공유할 수 있죠. 또 여기 한 벽으로 두 집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삼각형은 안 될까요? 정삼각형도 여기 한 벽으로 두 집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자, 정사각형도 가능하겠죠? 정사각형도 한 집의 벽을 갖고서 두 방이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정육각형으로 짓겠냐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동일한 그 밀랍의 재료를 갖고서 누가 더 큰 방을 지을 수 있느냐를 연구해 본 겁니다. 봤더니까 누가 가장 큰 방입니까? 정육각형으로 지을 때 동일한 재료로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소의 재료로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정육각형이다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수학자 중에 그 퍼예시 토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벌집의 구조의 신비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재료를 갖고서 최대의 면적을 지닌 용기를 만들려면 그 용기는 몇 각형이 되어야 한다고요? 육각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길고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한 여러 장의 분량을 통해서 정육각형일 때 최소의 재료로 가장 최대 면적의 용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불과 한 50년 전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수학자들은 최근에서야 알게 됐지만 이미 꿀벌들은 그의 본능에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집을 정육각형으로 짓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공학적으로 가장 튼튼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KTX를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셨나요? 이걸 허니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니컴을 만드는 회사인데 헥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벌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허니컴을 열어보면 정육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셀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KTX가 시속 몇 킬로로 달려요? 300km로 달리는데 700kg 장애물하고 부딪힐지라도 이 충격이 객실로는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니컴에 있는 이 정육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그 합금 셀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많이 받는 그 뭐 비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켓 이런 데의 벽은 전부 다 뭘로 만들까요? 정육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셀들이 그 안에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꿀벌은 이제 한 벌집에서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꿀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벌집을 짓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짓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초 닦고 그 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꿀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꿀벌들은 뭐냐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짓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어가지고 딱 중앙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퍼에서 이가 딱 들어맞듯이 여러 곳에서 지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들어가면 딱 들어맞게끔 짓습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꿀벌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야, 얘들이 수학적인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 지금도 이제 우리 가장 큰 슈퍼컴퓨터 그레이 뭐 3 이런 그 슈퍼컴퓨터들이 있는데요. 집채만한 컴퓨터죠. 그런 집채만한 컴퓨터로도 이것을 계산하려면 한 3일 정도 컴퓨터를 구동시켜야만 내릴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양이랍니다. 그런 것들을 꿀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완벽하게 지어내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얘기하죠.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꿀벌이의 그 놀라운 그 설계 능력,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꿀벌들은 이제 그 벌집의 온도가 몇 도 정도로 유지돼야 합니까? 32도에서 35도로 유지돼야 한대요. 이것보다 높거나 낮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유충이나 번데기가 죽게 되는 거죠. 일정하게 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냉방만 책임지는 냉방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방벌들은 습기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 그 온몸에 습기를 머금고 옵니다. 습기를 머금고 와가지고 그 습기를 어떻게 하냐면 벌집에다가 발라줍니다. 벽에다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일부의 이제 냉방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자, 제자리 비행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바람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습기들이 지금 벌집 안에 쭉 발라져 있죠?
자, 그럼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습기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죠. 자, 그럴 때 뭘 빼앗아 갑니까? 예, 온도를 빼앗아 가죠. 자, 이게 뭐의 원리입니까? 예, 에어컨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벌집 내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누가 있습니까? 예, 난방만 책임지는 난방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난방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제 벌들과 함께 이 벌집의 그 겉 표면을 여러 겹으로 쌓습니다. 쉽게 가면 단열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겠죠.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새는 것을 차단합니다. 자,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벌집을 잘 보시면 여러 곳에 빈 방들이 있습니다. 네, 빈 방을 놔둔 이유가 있는데, 자, 요게 뭔 것 같습니까? 네, 빈 방에 난방벌이 머리를 쳐박고 들어간 거예요. 네. 자, 들어가서 그 빈 방 안에 딱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움직이려면 날개가 붙어 있는데 근육이 있겠죠? 예, 그 날개를 움직이는 그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추운 겨울철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몸에서 열이 나죠. 예, 그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날개에 붙어 있는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 것을 펌프질 운동이라 하는데 가슴 온도가 몇 도까지 상승한답니까? 예, 43도까지 상승이 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방으로 열이 전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벌집의 온도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꿀벌은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요. 꿀벌이 언어를 사용할까요? 자, 정보를 전달할까요? 예,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꿀을 어디에서 채취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정찰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찰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대를 구성해서 날아가요. 그렇게 하고 벌집 주변에서부터 꽃을 수색을 하는데 거기에 꽃꿀이 굉장히 많다. 오늘 여기에서 채집을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정찰벌들이 그 꽃이 있는 데서 벌집 가지를 한 7번 정도 왕복을 한답니다. 자, 왜 왕복을 할까요? 직선 경로를 찾아내고 그것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리가 측정이 되면 만약에 오늘 채취할 이 꿀을 갖고 있는 꽃들이 벌집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 100m 이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정찰벌들이 와서 벌집에서 춤을 춥니다. 자, 무슨 춤을 추느냐? 원형 춤을 춥니다. 서클 댄스를 추는데요. 자, 여기에 와서 빙글빙글 돈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고 또 여기에 와서 다시 반대로 돌고 이렇게 해서 원형 춤을 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꽃꿀을 채취할 일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까요? 오늘 채취할 그 꽃들이 굉장히 벌집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하구나 하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 100m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자형 꼬리춤을 춥니다.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꿀벌이 요렇게 도른 다음에 꼬리를 칩니다.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팔자형이 되는 거죠. 돌아와서 여기에서 또 꼬리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돌면서 다시 꼬리를 칩니다. 자, 몇 자형입니까? 팔자형 꼬리춤을 추면 이제 꽃이 벌집으로부터 100m 이상 정도 되는 먼 거리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춤을 한번 출 때 그 회전하는 수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춤을 추는 그 회전수가 정확하게 그 채집해야 할 꽃꿀이 벌집으로부터 몇 미터 있는지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자, 9회 내지 10회를 돌면 몇 미터쯤 있대요? 100미터. 자, 4회 내지 5회 돌면요, 1000미터. 2회를 돌면요, 6000미터. 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것을 최초로 밝혀낸 곤충학자가 펌프리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것을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꿀벌도 정확한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달한다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자, 오늘 채집해야 할 꽃이 벌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거리에 대한 정보는 줬죠. 자, 근데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정보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방향인지 모르면 빨리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방향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꼬리춤을 추는데 어떻게 하냐? 수직면에서 꼬리를 흔듭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꼬리를 하는데 항상 수직면에서 흔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벌집 보입니까? 오늘 채집해야 할 꽃들이 벌집하고 태양면에 일치되는 수직면에 있다. 바로 윗방향에 있다 하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만약에 얘가 또 꼬리춤을 추는데 이렇게 와서 돌아서 이 방향에서 꼬리를 흔든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이 방향에서 흔든다. 자, 수직에 대해서 몇 도가 됩니까? 120도가 되는데 그건 뭔 얘기냐면 태양하고 벌집의 수직면에 대해서 몇 도 방향의 꽃이 있다고요? 120도 방향의 꽃이 있다 하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몇 도인지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얗게 색깔 칠해져 마킹되어 있는 벌이 보입니까? 예, 걔가 정찰벌입니다. 자, 꼬리 흔드는 거 보이나요? 몇 도입니까? 예, 정확하게 120도에서 흔드는 게 보입니까? 예. 그래서 정찰벌이 오늘 채취할 그 꽃들 거기에서 꽃꿀을 좀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이 채취할 꽃꿀의 그 맛을 벌집에서 지금 맛보게 해준 거예요. 맛보게 하고 이 꽃들이 지금 벌집으로부터 120도 방향에 있다 하는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리에 대한 정보 줬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일벌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꽃꿀을 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한 꽃에서 계속 꽃꿀을 채취하다 보면 그 꽃에서 꽃꿀이 다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꿀벌이 자기 몸에서 분비되는 아주 진한 색, 짙은 냄새를 내는 화학 물질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는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나는 지금 꽃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일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까요? 아, 요게 꽃에는 꽃꿀이 없다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꽃에 뭐가 채워질까요? 꽃꿀이 채워지죠. 채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물질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꽃꿀을 채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꿀벌들이 꽃꿀을 채집할 때 보게 되면 아마 그 꿀벌을 보시면 온몸에 털이 나 있어요. 온몸에 털이 나 있는데 이제 꽃꿀을 채취하다 보면 온몸에 뭐가 묻을까요? 꽃가루가 묻겠죠. 자, 꽃가루가 묻는데 이제 다른 또 동일한 꽃에 가서 채집할 때 암술머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주겠죠. 자,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수분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꿀벌이 해바라기 꽃에서 채집하게 되면 온몸에 무슨 꽃가루가 묻죠? 자, 해바라기 꽃가루가 묻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나팔꽃에 꽃꿀이 많아요. 자, 그러면 나팔꽃에 가서 꽃꿀을 채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정찰벌이 오늘 해바라기 꽃을 알려줬죠. 그러면 그날만큼은 그 벌집에 있는 모든 일벌들은 한 꽃에서만, 해바라기 꽃에서만 채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꿀벌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실제로 보면 불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뭘 위해서 이걸 하죠? 꽃의 번식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되죠. 진화론은 뭐냐면 생존에 유리한 특성과 습관을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설계는 사실은 본인 생존에는 유리하지 않죠. 꽃의 번식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진화론을 발표했던 다윈이 종의기원을 썼는데, 종의기원을 보게 되면 한 챕터가 진화론의 그 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꿀벌입니다. 거기 보면 다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꿀벌들은 너무나도 신비롭다. 꿀벌들의 발달은 내 독자들로 하여금 나의 이론, 진화론 전체를 공궁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제 꿀벌에 대한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진화적인 기전에 의해서는 절대로 발달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이것을 설계하신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물을 좀 보겠습니다.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딱따구리가 뭘 잘하나요? 이게 딱따구리 소리인데, 딱따구리가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쫓죠. 나무를 쫓아가지고, 지금 소리가 들립니까? 나무를 쫓는데 1초에 20번을 쫓는답니다. 1초에. 그렇게 해서 이 딱딱한 나무에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부화하는 거죠. 또는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고 기다리면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벌레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것이 딱따구리입니다. 어떤 분이 숲속의 외과 의사다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요. 나무 깊숙이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혀가 짧아야 할까요? 길어야 할까요? 굉장히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벌레가 이 안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혀를 쭉 집어넣는다고요. 쭉 집어넣어서 혀 끝에 이게 딱딱한 나무인지 말랑말랑한 벌레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센서들이 혀 끝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데 그 감각 수용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벌레면 그것을 이제 잡아서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기냐 하면 요게 사진 보입니까? 혀가 지금 보이는데 혀가 다 촬영이 안 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딱따구리의 혀의 길이는 자기 부리 길이의 4배나 되는 아주 긴 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뭐 하기 좋습니까? 잡아먹기 좋게끔 충분히 깁니다. 자, 근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자, 아주 길어서 좋죠. 잡아먹기가. 자, 그런데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긴 혀가 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긴 혀가 다 부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혀의 뿌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새의 혀의 뿌리는 아래 턱뼈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데 딱따구리의 혀의 뿌리만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 콧구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혀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요게 혀가 머리뼈를 감싸돕니다. 감싸돌아서 아래쪽 부리가 있죠. 거기에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혀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벌레가 있는 곳에 구멍에다가 혀를 쭉 집어넣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벌레면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불이 안으로 쭉 들어올 때 대부분의 혀는 어디로 말려 들어갑니까? 오른쪽 콧구멍과 머리뼈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죠? 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혀를 집어넣고 말랑말랑한 벌레인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혀 끝에서 뭐가 분비가 됩니까? 이 끈끈한 액체가 분비가 됩니다. 본드 성분 같이. 그렇게 해서 벌레를 어떻게 해줄까요? 단단하게 붙여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단단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좋죠. 자, 근데 무슨 염려가 생깁니까? 단단하게 붙여놔서 불이 안에까지 오는 건 좋은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불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끈끈한 액체를 분해하는 효소가 가득히 머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혀 끝에서 붙어가지고 불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죠? 효소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멍을 뚫기 위해서 모든 구조가 알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리를 보게 되면 끌 모양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리를 이용해서 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가락을 보게 되면 갈고리 모양으로 네 갈래로 딱 갈라져 있어서 나무의 틈바구니에 고정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딱따구리의 꼬리 깃털이 특별히 보면 다른 새의 꼬리 깃털에 비해서 굉장히 빳빳합니다. 자, 그러면 딱따구리가 나무에 딱 붙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꼬리 깃털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머리를 이용해서 쪼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딱따구리가 쫓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초에 20분을 쫓기 때문에 그냥 속도로 찍으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박는지 그때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는데 한 번 박으니까 나무 조각들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 그런데 1초에 몇 번을 박는 거예요? 20번을 박는데 이때 딱따구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충격이 중력의 1200배가 된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주 비행사가 그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거기에 카메라를 다 집어넣어서 우주 비행사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우주 비행사 얼굴이 그냥 로켓을 쏠 때 얼굴이 실룩실룩해집니다. 이때가 7배의 힘을 받는 거예요. 중력에. 자, 근데 딱따구리가 박을 때 중력의 몇 배라고요? 1200배의 힘을 받는 겁니다. 자, 뭐가 염려가 되시나요? 이 정도 충격이면 딱따구리의 머리가 박살이 나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따구리는 10년 이상씩 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의 10분의 1만 받아도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될 거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한 충격을 받냐면요, 시속 25km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콘크리트 벽이 있죠. 거기에다가 머리를 힘차게 박습니다. 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시고 초당 몇 번을 박아야 한답니까? 20번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이 받는 충격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따구리 머리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충격을 잘 흡수하는 아주 놀라운 흡수 장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뒤져봤더니까 딱따구리에 대한 연구는 조류학자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공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딱따구리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잘 연구해서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자동차 범퍼 같은데 뭘 하면 됩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딱 놓으면 충격이 주어지더라도 누구에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딱따구리가 부리로 쪼을 때 이 충격이 이제 부리로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새들은 머리뼈하고 부리가 일체형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만 유일하게 예입니다. 딱따구리는 분리형인데 위쪽 부리하고 머리뼈로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스펀지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너무나도 이제 아주 정밀하고 작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스펀지 형태로 생긴 셀들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충격이 머리뼈로 가기 전에 어디 거쳐야 되죠? 스펀지 조직으로 거치면서 대부분의 충격들이 거기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의 충격이 머리로 가게 되는데, 자, 그것도 머리뼈를 누가 감싸 돌고 있습니까? 혀 근육이 감싸 돌고 있는데 이게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격도 거기에서 혀 근육에서 다 상쇄를 시켜주는 겁니다. 실제로 뇌로는 충격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까 BBC에서 한 과학자가 이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펀지 조직 헬멧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식 축구하는 사람들, 럭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그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충격을 잘 흡수하는 헬멧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B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펀지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인공 헬멧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든 스펀지 조직 헬멧과는 비교도 되지 않도록 너무나도 효율적인 그와 같은 놀라운 스펀지 조직,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 조직, 이 딱따구리에게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만 대단하죠. 그런데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기능적인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을 설계한 설계자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균 박테리아가 있는데요. 박테리아는 그 편모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면서 헤엄을 칩니다. 자, 1초에 자기 몸 길이의 몇 배를 이동한대요? 15배를 이동한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또 후진 기어가 있어서 후진도 가능하답니다. 사람으로 보게 되면 180cm 사람이 몇 킬로로 수영하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수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딱따구리의 그 편모를 찍어봤더니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이 개발한 인공 엔진과 아주 유사한 구조의 그 분자 엔진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균의 엔진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든 엔진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구동축이 있고 정지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고 또 축 바지 통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엔진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더란 겁니다. 근데 이 세균의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죠?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몇 분의 1이라고요? 500분의 1만 한 초소형 엔진 8개를 장착해서 그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엔진의 효율이 어느 정도랍니까? 100%랍니다. 자, 우리 자동차 있죠? 자, 자동차의 엔진을 더 작게 만들면 좋을까요? 작게 만들수록 자동차의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기름을 좀 적게 써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작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엔진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작게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테리아의 엔진은 효율이 몇 %랍니까? 100%일 뿐만 아니라 RPM이 어느 정도예요? 10만 RPM까지 나올 수 있다. 자, 우리 자동차 주행할 때 몇 RPM으로 돌죠? 1분에 바퀴가 몇 번 도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RPM 해놓고 1, 2, 3, 4, 5 써놨죠?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해놨을 겁니다. 보통 주행할 때 어느 정도예요? 2000 내지 3000 RPM으로 돕니다. 자, 그런데 박테리아 엔진은 몇 RPM까지 낼 수 있다고요? 10만 RP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봤더니까 40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분자가 인공 엔진의 부품처럼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더래요. 자, 만약에 이 박테리아의 분자 중에 한 분자를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만 파괴하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동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40개 이상이나 되는 이 분자 부품이 어떻게 해야만 작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엔진이 작동하려면요. 자, 진화론처럼 한 개 한 개 점진적으로 추가돼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하지 못하죠? 편모 엔진이 작동이 안 되니까 기능하지 못하겠죠.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 40개 이상이 되는 분자가 제자리에서 결합이 돼야만 기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한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한 요소도 제거 불가능한 복잡성이다. 한 요소만 제거해도 뭐가 되니까요?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시스템이 존재하려면 유일한 설명은 뭐죠? 처음부터 모든 부품들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뒤져봤더니 사람이 개발한 초소형 엔진도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만 합니까? 요 초소형 엔진입니다. 요게 뭐에 굵기하고 같죠? 머리카락 굵기만 한 것이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작죠. 자, 그런데 박테리아 엔진은 뭐보다 작아요? 이거의 몇 분의 1입니까? 500분의 1만 한 것을 8개를 장착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굵기만 한 인공 엔진도 대단하죠. 아마 이것을 설계해서 만든 사람은 굉장히 지혜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작고 더 복잡한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그와 같은 엔진을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생명과학과 교수님이 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균 편모에 대한 전문적인 문헌들은 수년 동안 수천 편 논문이 발표됐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연구할까요? 나노 형태의 아주 초소형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박테리아 엔진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논문들이 발표됐지만 점진적인 진화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과학자는 몇 명이랍니까? 이제까지 단 한 명의 과학자도 없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는 뭡니까? 이것들이 존재하려면 기능할 목적으로 모든 부품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조립해야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편모의 엔진은 설계된 작품이라는 결론을 과학자들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물만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생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탁월한 위장술을 갖고 있는 문어입니다. 문어가 지금 해초가 있는 바위 옆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어는 굉장히 이제 영리한데, 이 코코넛 열매 있죠. 코코넛 열매를 사람들이 이제 먹고 버리면 바다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어가 이 코코넛 열매를 자기 머리에다 쓰고 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이 딱 나타나면 그 안에다 몸을 완전히 감추는 거죠. 이렇게 위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적이 나타나면 뭘 분사합니까? 먹물을 분사해가지고 자기 몸을 숨겨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어는 적이 나타나면 시속 50km로 도망을 갈 수 있다 합니다. 제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을 이 문어가 왕창 머금은 다음에 좁은 관이 있는데 그 좁은 관으로 일시적으로 배출을 시킨답니다.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제트 추진을 이용해서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문어가 적이 나타났을 때 위장하는 위장술입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찍은 겁니다. 보셨나요? 지금 문어가 위장을 하는데 지금 적이 나타나니까 해초가 있는 데 가서 지금 위장을 했습니다. 자, 첫째 뭐가 똑같습니까? 색깔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똑같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세워가지고 거기 해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찰랑거리면 해초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질감도 거의 똑같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의 시간에 위장을 할까요? 0.001초 만에, 1000분의 1초 만에 색깔과 모양과 질감까지 똑같이 위장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연구된 논문을 보니까 문어의 피부에는 그 크로마토포레스라고 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세포 안에 빨강색, 검정색, 노란색 색소 주머니가 있답니다. 근데 그 색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합을 해가지고 똑같은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몇 초 만에요? 1000분의 1초 만에 놀라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문어의 위장술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문어를 만드신 하나님, 설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탁월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만든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겁니까?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참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를 누굴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돼서 누구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너를 창조한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딱따구리에게 물어보란 겁니다. 그러면 나를 놀랍게 설계해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8절에는 누구에게 물어보랍니까? 땅에게 물어봐라. 지구에게 물어봐라. 지구를 놀랍게 설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케 하고 그만한 크기로 만드신 그 목적이 누굴 위한 거였습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을 거란 겁니다.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란 겁니다. 문어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문어가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란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수수께끼가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자,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우린 과학자보다도 더 놀라운 지식의 원천이 있죠?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다. 자, 그럼 뭡니까? 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닭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숙한 닭을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뭐라 할까요?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닭이 먼저 존재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닭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달걀로부터. 그럼 달걀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닭으로부터. 생물학에서는 해결을 못 해줬는데 2010년에 6년 전에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과학자들은 닭과 계란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까 계란이 만들어지려면 닭의 난소 단백질인 오보클레디딘 17이 있어야만 한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달걀이 만들어지려면 성숙한 닭의 난소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닭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십니까? 과학이 하는 일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설계의 비밀을 밝혀내는 일이 과학인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충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과학은 창조주의 위대한 설계의 능력과 지혜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예, 이제 10분 정도 쉬고 다음